안녕하세요. 별만창 기다립니다. 네, 오랜만에 홍명보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이미 미국으로 떠났죠. 네, 9월 7일 오전 6시 한국 시간입니다. 미국 뉴저지의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스타디움에서 미국, 그리고 9월 10일 오전 10시 한국 시간입니다. 네, 테네시주의 지오디스 파크에서 멕시코와 친선 경기를 소화합니다. 2023년 9월 웨일즈 사우디전, 아마 2연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이후 정확히 2년 만에 치르는 첫 원정 평가전입니다. 한국이 피파 랭킹이 더 높은 팀과 평가전을 하는 것도 2년 만인데요. 미국은 15위, 멕시코는 13위. 그러니까 전력상 월드컵 16강에 충분히 들만한 팀들로 봐야 되겠죠. 그간 월드컵 예선에서 아시아 팀들만 꾸준히 상대를 하고 그 전부터 이제 평가전을 하더라도 국내에서 많이 했던 한국 축구 입장에선 한국 축구의 현재를 엿볼 수 있는 진짜 시험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자는 뭐 피파 랭킹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 그래야지 월드컵 가서 더 좋은 포트, 좋은 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팀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월드컵 한 번 하고 한국 축구가 문을 닫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연속성을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의 전력을 조금 더 끌어올려야 된다는 점을 봤을 때는 미국과 멕시코, 더군다나 북중미 개최국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2연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리뷰로 뭐 이것저것 다루는 것보다는 가장 궁금해하시는 옌스 카스트로프의 활용법에 대해서만 좀 간단히 다루는 걸로 프리뷰를 대신할까 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많은 선수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카스트로프의 존재 때문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2연전에서 가장 지켜봐야 되는 포지션은 미드필더, 그 중에서도 중앙 미드필더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홍명보 감독이 세계적인 팀을 상대로 유럽파가 모두 가세한 상황에서 3백을 본격적으로 테스트할 예정이죠. 3백 하면 뭐 수비 센터백 3명, 수비 3명이 누가 될 건지가 관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언뜻 생각해봐도 이번에 김민재가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김민재는 3백 가운데에 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왼쪽에는 왼발잡이인 김주성 혹은 김태현, 오른쪽에는 오른발잡이인 이한범 혹은 변준수, 뭐 그게 아니면 커버 범위가 많기론 뭐 유럽 내에서도 손꼽히는 김민재를 오른쪽으로 돌리는 방법, 뭐 왼쪽으로 돌리는 방법,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수 있을 겁니다. 뭐 변준수 선수의 경우에는 아무튼 김민재의 어떤 백업, 3백 가운데 자리 백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러니까 동아시안컵에서 뭐 변준수나 김태현을 일단 미국까지 데려갔다는 거는 3백에 뭔가 두 선수가 잘 만든다는 어떤 평가를 내렸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두 선수에게도 어느 정도 기회가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선은 더 고민이 덜하죠. 뭐 이강인이 있죠, 손흥민이 있죠, 뭐 이재성이 있죠, 배준호 있죠. 여기에 국내 최고의 크랙 이동경도 있죠. 그러니까 과거부터 그랬지만 이선 걱정 크게 들지 않습니다. 어느 조합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는 뭐 선수들이 요소요소에 배치가 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여기다 최전방은 뭐 손흥민을 만약에 이선으로 쓸 경우에는 오세훈, 등딱이 되는 오세훈이 먼저 선발로 나와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혹여나 손흥민을 최전방으로 쓸 경우에는 좀 이선 조합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영규, 뭐 슈투트가르트 이적 무산, 그 정도 내 450억 이적료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는 슬슬 주전으로 쓸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뭐 목소리가 여기저기 나오는 걸 저도 듣고 있는데, 근데 오영규는 조커로 좀 특화된 그런 느낌이 강해요. 홍명보 내부 코치진들도 오영규가 교체 후반에 나왔을 경우에 파괴력, 뭐 드리블, 슈팅, 과감함 이런 걸로 팀에 어떤 더 큰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한 만큼 당장 선발보다는 조커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이선과 최전방 얘기할 때는 뭐 3백 얘기할 때는 술술 풀리는데 중앙 미드필더는 살짝 고민이 됩니다. 아마 홍명보 감독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첫째, 황인범의 결장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만약에 손흥민이 뭐 요새 가장 핫한 이슈죠. 뭐 주장 완장을 이번에 내려놓는다면 1순위 대체자로 꼽힌 게 황인범입니다. 나이 29살, 월드컵인 내년에 30살이 되죠.
체구는 작지만 가장 강단이 있는 성격. 96, 97 그 라인 중에서도 사실상의 리더 역할을 꾸준히 해왔죠. 또 경기를 조율하는 중앙 미드필더 출신 주장들이 또 많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를 전체적으로 관장한다는 관여도가 높다는 점에서 황인범이 여러모로 주장 체질이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염두에 두었다 하고 들었는데 이번에 종아리 부상으로 결장을 안타깝게도 하게 됐습니다. 황인범은 작년 12월부터 지금 종아리가 다쳤다 회복했다 다쳤다 회복했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종아리는 선수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까다로운 부상으로 여겨집니다. 만약에 뼈를 다쳤다 그리고 특정 뭐 인대를 다쳤다 그럼 뭐 수술을 하건 뭐 재활을 하건 뭐 마사지를 받건 치료를 하건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졌고 회복한 다음에는 괜찮아지는 그런 케이스도 많은데 종아리 같은 경우에는 검진 결과도 딱히 나오지 않고 그런데 훈련할 때 못 뛸 정도로 아프고 경기 중에도 갑자기 찢어질 듯한 어떤 통증이 느껴지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종아리가. 네, 그런 만큼 네, 황인범 선수는 당장 무리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중요한 건 내년 월드컵이고 그리고 올 시즌을 잘 치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번 9월 달은 좀 쉬어가기로 했고 이제 국내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고요. 조만간 페노르트로 출국을 해서 다시 한 마지막 어떤 검진을 받을 예정입니다. 황인범의 선발 출전을 플랜 A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플랜 B를 준비해야 되는 건데 현재 중미에서 빡투빡 유형 황인범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선수 뽑으라면 백승호, 김진규 선수 이 두 명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 이재성, 이강인, 이동경 이렇게 공미를 한 칸 내릴 수도 있을 거고 옌스 카스트로프, 서민우 이렇게 뭐 박진섭 이런 수미를 한 칸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황인범 스타일과 가장 비슷한 건 김진규라고 생각이 들죠. 지금 대표팀에서도 조금 공격적인 역할을 맡아서 동아시안컵도 그렇고 상당히 좀 강하게 눈도장을 찍었죠. 굉장히 좋은 폼을 보이고 있는 백승호 두 선수를 만약에 선수를 통한 대체를 황인범이 대체할 경우에는 두 선수에게 두 선수 중에 한 명에게 그 역할을 맡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를 붙이는 거죠. 중미, 빡투빡과 수미 이 중미 듀오를 구성하는 가장 뭐 기본적인 ABC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홍명 감독이 3-4-2-1 시스템을 지금 어쨌든 구축 지금 당장 플랜 B지만 월드컵 때 이게 플랜 A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비록 황인범이 빠졌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아예 이 시스템을 바꾸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동아시안컵 때 처음으로 테스트한 이 3-4-2를 이제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해보자. 이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을 하자. 대신 이 안에 있는 뭐 소프트웨어를 살짝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이 시스템을 가져가자고 했을 때는 이 김진규, 백승호와 같은 빡투빡이 되는 선수 한 명과 수미 아마도 미국전 같은 경우 첫 경기인 박용호 선수가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홍명 감독과 소속팀과 대표팀에서 꾸준히 호흡을 맞췄고 그리고 황인범과도 가장 오랫동안 벌써 3, 4년 됐죠. 호흡을 맞춘 박용호 선수에게 먼저 기회가 돌아갈 홍명 감독이 뭐 파격 뭐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성향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박용호 선수에게 먼저 수비 안정화의 미션을 맡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다음 플랜 B, 플랜 B의 플랜 B가 되겠죠. 더블 볼란치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네. 보통 포백에서 4-2-3-1 만약에 쓴다고 했을 때는 워낙 센터백 숫자가 적고 이제 포백이 공격에 가담했을 때는 이제 공간의 어떤 약점, 공간이 소위 말하는 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블 볼란치를 이렇게 세우죠. 그래서 풀백도 커버하고 센터백도 커버하고 때로는 공격도 나가고 이런 조합을 좀 과거부터 많이 써왔는데 지금 대표팀에서 수미를 만약에 뽑으라면 뭐 백승호는 여기도 아마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황인범과 대체 발탁된 서민우 선수라던가 서민우 선수는 동아시안컵 때 수미 역할을 상당히 잘해줬다는 평가를 받았죠. 그리고 전북에서는 수미로 뛰는 박진섭 그리고 터줏대감 박용우 그리고 새 얼굴인 옌스까지 수미로 좀 분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이제 더블 볼란치 2명을 세우는 것 이게 제가 생각하는 플랜 B의 플랜 B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상황에서 옌스의 선발 기용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올 시즌 미넨글라우드 바흐 새 소속팀에서는 출전 시간이 워낙 짧아서 어떤 유의미한 자료 출전 어떤 데이터를 파악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 시즌 뉘른베르크에서 뛴 어떤 히트맵이나 기록 그리고 역할 이런 걸 영상을 봤을 때는 3백 앞선 상황에서 이 왼쪽 미드필더, 왼쪽 수미 역할을 주로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3선, 그러니까 그리고 파이널 서드, 그리고 왼쪽 윙백 공격에 가담했을 때 왼쪽 풀백을 보호하는 옌스가 중앙 미드필더지만 측면 미드필더와 측면 수비수까지 다양한 롤을 맡을 수 있다는 점이 그런 어떤 멀티 성향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포지션이 바로 거기라고 일단 클로제 감독, 뉘른베르크 감독은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자리에서 꾸준히 자신의 파이터적인 기질을 발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 대표팀에 대입을 했을 때 왼쪽에 이태석 혹은 이명재가 공격으로 나갔을 때는 이 옌스가 그 뒤를 받쳐주는 거죠. 옌스는 그리고 파이터, 그러니까 중원 장악을 할 때도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윙백이 우리의 주요한 공격 옵션으로 삼는다. 그러면 저는 더블 볼란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상대가 너무 강해. 그러니까 우리 윙백도 사실상 포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파이브백이야. 했을 경우에는 굳이 옌스를 또 쓸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윙백대로 공격 가담, 특히 서령호가 공격 가담 많이 하는데 그쪽에 포인트를 맞출 경우에는 두 명의 수평 미드필더의 출전도 가능해 보인다는 겁니다. 옌스도 독일에서 축구를 배웠는데 당연히 뭐 기본적인 패스 플레이 되는 거 아니야? 황인범 대체자 차라리 옌스로 해갖고 한 칸 위로 올렸어도 되는 거 아니야? 실제로도 한 칸 위에서 중앙 미드필더도 역할을 많이 했었고 근데 플레이 스타일은 확실히 좀 다르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또 힌트를 홍명보 감독이 많이 준 게 파이터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파이터가 공격수도 파이터가 될 수 있고 골키퍼가 파이터가 되면 안 되겠죠. 어쨌거나 근데 파이터라는 표현 안에는 저는 6번의 의미가 좀 담겨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김남일 가투소처럼 삼선에서 좀 미친 게 흔히 말하는 핏불 이런 것처럼 싸워줄 수 있는 유형이라고 좀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황인범의 파트너가 누가 될 거냐 그게 항상 한국 축구의 숙제라고 봤을 때는 꾸준히 뉘른베르크 경기를 지켜보고 옌스한테 이걸 한번 맡기면 좋겠다. 옌스가 왜냐면 이 몸 대 몸 경합 상황에서 잘하지만 일단 스피드를 어느 정도 갖췄기 때문에 이 박용우의 단점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쓸어주고 뒷공간을 커버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옌스의 어떤 황인범 파트너로서의 가능성을 봤다는 거고 그런 면에서 더더욱 6번 위치에서 아마도 좀 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항상 그 자리가 고민거리였죠. 특히 아시안컵 같은 큰 무대에서 황인범, 박용우의 조합이 시너지를 거의 내지 못했거든요. 특히 요르단전 같은 경우에는 두 선수의 역할 분담이라던가 뭐 압박 이런 점에서 상당히 상대에게 밀렸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적으로 아시안컵 우승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됐었죠. 그런 것을 다 데이터를 분석을 했을 홍명보 코치진은 옌스한테 그 역할을 맡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는 옌스는 황인범의 자리보다는 황인범의 파트너 자리가 조금 더 적합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근데 어떤 식으로도 저는 옌스는 경기에 투입될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미국전 선발까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대표팀 합류할 시간도 짧고 대화도 지금 뭐 이제 서먹서먹하고 야 옌스한테 한번 말 걸어봐 뭐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제 친해지길 바래를 찍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선발로 투입한다? 훈련도 지금 한 2, 3일밖에 제대로 못할 거예요. 팀 훈련을. 뭐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롤을 맡기기보다는 일단 미국전 전후, 미국전 포함, 미국전 후 훈련에서 통해서 발을 맞추는 시간도 늘리고 서로 교감하는 시간도 늘려서 조금 더 적응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나마 조금 더 적응된 멕시코전에 조금 더 출전 시간을 늘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고 뭐 구경만 하고 가게끔은 훈련만 하고 가게끔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여러모로 대중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아마 홍명보 감독도 알고 있을 거고 무엇보다 누구보다 가장 옌스가 실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궁금한 건 홍명보 감독 본인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옌스가 이 소속 협회를 바꾸고 이제 귀화 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갑자기 뽑은 게 아니잖아요.
어, 길게는 클린스만 감독 시절부터도 옌스는 대한축구협회가 이제 귀화 대상이었고 꾸준히 그만큼 팔로우를 했었고 홍명보 감독 역시 클린스만 전 감독이 봤으니까 우리도 그걸 따라야지 이 인수인계 받아야지라는 차원이 아니고 실제로 코치진을 파견해서 직접 확인을 하고 가족들과 대화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일단 뽑기로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이번 9월에야 뽑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코치진들을 갔다 온 코치진 다 한 목소리로 상당히 팀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하는데 그런 만큼 홍명보 감독 역시도 A매치 특히 미국, 멕시코 정도의 레벨이 높은 팀을 상대로 옌스가 과연 통할지 과연 독일 2부에서 보여준 모습이 이 국제 무대에서도 통할지를 누구보다 아마 보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또 팀이 얼마나 잘 녹아드는지 또 지금 지켜봐야 될 2연전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아마 그러니까 저는 선발 한 경기 정도는 선발도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선발로 투입했을 때의 어떤 전체적인 조화나 또 교체로 나왔을 때 어떤 영향이나 이런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결과도 분명히 따내야 되는 2연전이겠지만 실험에 포커스를 맞출 경우에는 옌스의 한 경기 정도의 선발 역시도 좀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주전급 선수가 상당수가 빠졌죠. 뭐 조금 포체티노 감독이 길게 보는 것 같아요. 뭐 9월달에 아직 소속팀 못 정한 선수도 있는 것 같고 적응을 못하는 선수도 있고 또 새로운 얼굴도 지금 테스트를 하는 과정 그리고 점점 이제 엔트리를 뽑기 위해서 이 스쿼드를 쥐어짜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9월 A매치는 살짝 힘을 뺀 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뭐 플리시치라던가 데스트라던가 상당한 레벨의 선수가 대거 출전하고 거기다가 홈 이점까지 얻은 팀이라서 상당히 좀 까다로운 근데 그거보다도 난이도가 높은 팀은 멕시코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멕시코가 일본이랑 먼저 붙기 때문에 과연 한국전에 똑같이 나올지 아니면 어느 정도 힘을 뺄지는 그건 살짝 좀 미지수긴 한데 전력상으로 놓고 볼 때는 한국이 늘 멕시코 만나면 힘들었던 이유가 우리가 하려는 축구의 어떤 업그레이드 버전을 늘 했거든요. 빠르고 기동성 있고 그리고 팀플레이고 그런 뭐 남미와 어떤 유럽의 어떤 좋은 점을 다 섞어 놓은 팀이 멕시코고 더군다나 이번 스쿼드를 봤을 때는 뭐 산티아고 히메네스라던가 뭐 라울 히메네스 그리고 뭐 이르빙 로사노 그리고 다양한 그 에드손 알바레스 이렇게 핵심 선수들 거의 다 지금 다 뽑았단 말이죠. 더군다나 국내파로는 전지훈련까지 미리 실시를 해서 감각, 뭐 호흡 면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멕시코전이 이 홍명보호에게 상당히 좀 더 중요한 그리고 더 어려운 그래서 더 소중한 더 스파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경기 통해서 가장 좋은 건 결과를 얻는 거겠죠. 일단 이기는 습관이 들어야 이제 월드컵 본선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는데 뭐 그거보다는 저는 우리 축구를 얼마나 잘하느냐를 좀 보고 싶습니다. 뭐 누가 빠졌다, 우리 누가 컨디션이 좋지 않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될 수 있고 핑계거리는 많고 근데 이건 전 세계 어느 팀에나 있는 좀 핑계거리라고 보았을 때는 그 안에서 홍명보 감독이 말한 대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얼마나 우리 축구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축구를 통해서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상대가 강하다고 해서 우리가 5백, 6백, 7백을 써서 우리가 딸깍해서 1대0을 이긴다? 뭐 그건 역시도 박수 받을 수 있겠죠. 이기는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안에 얼마나 만족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홍명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는 지금까지는 그런 축구와는 거리가 있었어요. 뭐 수비 축구라는 얘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는데 이 올림픽 때처럼 어느 정도는 좀 안정적으로 하더라도 그래도 상대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축구를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었죠. 그러니까 우리 축구, 홍명보의 축구를 보여주는 선에서 이 지든 이기든 비기든 경기 내용까지도 조금 따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2014년 홍명 감독이 이끌었던 브라질 월드컵 돌아보면 직전에 가나였나요? 아마 평가전을 했을 때 그때 모든 뭐 선수단 내부, 외부, 뭐 팬, 뭐 미디어 할 거 없이 다 멘붕이 받았죠. 이 정도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계와의 격차가 상당히 심하다는 걸 봤고, 역시 모의고사는 뭐 이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걸 보여주듯이 월드컵에서 아주 처참한 그런 내용과 결과를 좀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런 만큼 뭐 당장 우리가 뭐 지금 좀 삑살이 나더라도 본선 가면 잘할 거라는 건 절대 없거든요, 이 세상에. 그런 만큼 이번 2연전에서는 최대한 많은 것, 결과도 결과지만 우리 축구를 최대한 좀 잘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3백을 너무 뒤늦게 꺼낸 감은 확실히 있어요. 저는 월드컵 1년 남겨두고 새로운 전술을 테스트하기는 상당히 좀 시간이 촉박하다는 생각을 하는 주인데, 그럼에도 이 동아시안컵 끝나고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과연 코치진이 얼마나 많은 또 준비를 했을지,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을지가 이번 2연전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부디 과연 좀 좋은 내용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